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계사 객관식반이고요. 우리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할 게 굉장히 많고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OT 짧게만 해보면 저희 최근에 고객에게서 1차 시험 특징을 보면 뭐 문제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우리 회계사 1차 시험 문제를 보면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차는 사실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렵게 낼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중급 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엽적인 주제가 나오질 않아요. 고급 회계 정도 되면은 10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계산 문제 좀 까다로운 게 나오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특징이라는 게 말 문제에 나오면 말 문제 역시 좀 길다는 거죠. 좀 길다는 것 뿐이지 우리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다 봤던 문제들이 솔직히 말하면 와, 이 문제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럴 문제들이 1차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정보 부족은 우리 맨날 봤던 문제고 그나마 이런 것들이 조금 짜증나는데 뭐냐면 일괄 구입했는데 외상으로 샀다고요. 그리고 1년에 3회에 걸쳐서 돈을 낸대요. 그럼 우리 외상으로 구입해서 토지 건물 회계 처리해줘야 되고 미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해줘야겠죠. 그럼 회계 처리가 3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이 조금 한 10문 우리 재무회계 35문제 중에서 계산이 좀 큰 문제가 한 5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어때요? 장난 아니죠?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 문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급 회계도 그렇고, 중급 회계도 그렇고, 사실, 세무사, 관세사, 간평사,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보는 시험들은 진짜 이런 말 그렇죠. 우리끼리 시간 얘기하는 건데, 무지성으로 문제 내는 출제위원들 많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말 문제도 저기 구석탱이에는 듣도 보도 못한 거 막 내고 그러는데, 회계사는 말 문제도 있잖아. 낼 것만 딱 내요. 구석탱이에 있는 거 잘 안 내요. 그래서 오히려 회계사 말 문제들 이제 보면은 진짜 윤돈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만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딱 내야 될 것들만 내지 오히려 말 문제 지엽적인 거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생각 가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나마 좀 계산 문제 좀 힘든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와요? 고급 회계에서 많이 나오죠. 고급 회계는 일단 문제가 기니까 그래도 두 문제 합쳐서 한 문제 내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오잉? 뭐야? 네, 잠깐만요. 최근에 우리 1차 문제 보면 지엽적이거나 심리형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된다. 특히 중급회계 쪽에서는 거의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엔 거의 안 됐어요. 물론 2차 가면 지엽적인 게 나오고 문제가 어렵죠. 근데 최근 들어보면 1차는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시면 될까요? 심리형 20% 내외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잡은 거고 열문 10% 내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맞춰서 내가 고득점에서 빨리 붙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게 여전히 1차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차는 누가 정해진 시간에 좀 사이즈가 큰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느냐 요 싸움이지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 35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나오는 거 그거 맞춘다고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를 100%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제가 지엽적인 것들을 문제 내고 막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취미 그 흥미를 위한 거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회계사나 문제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특정 계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계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왁구 많이 얘기하겠지만 왁구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25문 중급회계 25문제라고 하면 25문제 중에서 왁구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도 5문제 내외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보면 관련된 계정이 뭐고 관련된 재무제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숙지해야지 실수 없이 풀 수 있지. 이걸 내가 왁구로 풀어보겠다 그러면 솔직히 절반도 못 맞출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재무제표 모양을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시간 압박. 우리가 10분이 시간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3교시에 보기 때문에, 1교시에 2교시에 이미 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우리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심화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1차 때 객관식 재무회계를 풀면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갖고 답을 딱 내는데 200원 딱 나왔다고요. 보기가 300원부터 시작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계산해 갖고 1200원 나왔는데 보기에 1200원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숫자를 밀어 넣기 시작하죠. 보기에 있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밀어 넣었더니 보기에는 숫자가 나오면 그거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확히 풀어야 시간이 세이브 되는 거지. 연습장 하나도 안 쓰고 시험지에 계산식 하나도 안 쓰고 계산기로만 n 플러스 n 마이너스 써가지고 푼다고 시간이 빨리 세이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강사분들 중에서 보면 자 계산기를 봅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신데 제가 단연간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 일단 우리 시험 한 달 전까지는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식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순서대로 1번 못 쓰고 2번 못 쓰고 이거 다 써보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한 달 남았을 때 이거 머릿속에 다 넣은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만 좀 쓰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쓰셔야 돼. 앞으로 한 달 동안 시험 한 달 되기 전까지는 계산식 계정명 다 써가면서 혼자 공부하실 때 연습을 하셔야 막상 시험장 가서 시간이 세이브가 되지. 이게 막 지금부터 빨리 푸는 연습만 하면 절대로 시간 세이브가 안 돼요. 물론 시간 세이브가 지금부터 빨리 푸는 연습하면 빨리 풀 수 있겠죠. 꽈락 나고. 하지만 빨랐죠 이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히 지금은 객관식반은 빨리 푸는 거도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히 푸는 걸 공부하는 시간이지 빨리 푸는 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10문제, 15문제, 10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난이도가 이렇게 가죠. 물론 중급회계 원에서 재골산이나 이런 데서 가끔씩 문제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래요. 고급회계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제끼지 말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아직 고급회계 심화반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날 시작하죠? 뭐 일정이 많다 보니까 진도가 밀린 것도 있지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 듣는 분도 회계사 부인시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이거 들으시고 이번 주 토요일날 고급회계 심화반도 시작하니까 그것도 같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고급회계를 2번 보는 효과를 우리가 좀 누려봅시다. 왜냐면 진짜로 고급회계 중요해. 이번에 2차 시험 때 고급회계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이번 저희 학원에서 그 세무사 합격하고 서울대 나오긴 했어요. 그 삼성라인이다가 그 세무사 합격하고 회계사도 같이 바로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이번에 고급회계랑 회계감사가 떨어져갖고 유예됐거든요. 근데 또 세무사 그걸로 또 3정 탁스팀에 입사는 했어요. 그쵸. 역시 그렇더라고요. 근데 걔가 전체 총점 순으로 했을 때 3점에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급회계 몇 개 맞았으면 3점 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급회계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급회계가 2차에 어려웠으면 이번에 1차에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회계사 하시는 분은 객관식만 들으시면서 보니까 초반에 우리 재무회계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고급회계 심화하니까 이것도 같이 들으셔야 돼. 빠지시면 안 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범위 다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 난이도가 이게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봤고요. 재무회계 수업 목적은요. 여러분 뭐 빨리 푸는 왁구도 가르쳐드리겠지만 정확히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나중에 2차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짧아. 아는 내용 같아. 풀기 시작했어. 한 10분 지났어. 2차 같은 경우에 10분 정도 지나서 절반 정도 풀었는데 깨닫게 돼요. 이거 내가 못 풀 문제였네. 이런 게 2차 가면 많거든요. 1차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한 1분 30초라고 하면 한 1분 들여서 풀었는데 중간에 알게 됐어. 이거 내가 못 푸는 문제라는 걸. 그러면은 그거 틀린 거고 뒤에 한 문제 또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객관식반 끝나고 나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봤던 문제, 없는 문제 가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50문제 다 푸는 사람 없어요. 50문제 어떻게 다 풀어? 저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아, 나 못 풀겠다. 원가를 모르니까. 저 정도는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한 10개 정도는 못 푼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10개, 50개를 다 풀 생각으로 접고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객관식 수업을 이제 다 듣고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은 문제를 봤을 때 이건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거 하면 우리 책 문제 꽤 많아요. 적지 않아요. 이거에다 퀴즈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문제가 1000문제는 무조건 넘는다고요. 1000문제가 뭐야? 여기 다 보면은 거의 2000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우리 퀴즈 나눠주는 것까지 하면.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2회독 하겠대. 5회독 하겠대. 사실 한 4번은 3번 정도는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객관식반 끝나고 시험 볼 때까지 1회독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왜 그래? 문제가 너무 많고 전수로 풀려고 그러면 못 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수업하면서도 계속 하겠지만 늘 얘기하죠. A, B, C. 내가 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A, B, C 나눠갖고 C, 자다 일어나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B, 한 일주일 전부터 보면 풀 수 있는 문제. A, 어렵고 자꾸 틀리고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나눠두셔갖고 점점 한 번 했을 때 C는 이제 그 다음 번부터 안 보게 되고 A랑 B를 보셔야겠지. 그럼 점점 이렇게 A도 B로 이동하게 되겠죠. B도 C로 이동하게 되겠지. 그래서 시험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 B만 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B만 정리하고. 그래야지 이게 3회독이 가능하지. 전수로 다 풀겠다. 그냥 윤돈이가 푸는 거 다 무지성으로 그러면 우리 이거 객관식반 끝나고 시험 볼 때까지 1회독도 못해요.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수험생의 절반도 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1차 때 제일 중요한 게 시험장에서 내가 풀기로 한 문제는 무조건 100% 맞아야 돼요. 풀기로 한 문제인데 중간에 틀리면 그럼 합격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다. 정확히 푸는 법이랑 주제별로 재무제표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빨리빨리 볼 거다. 교재는 7판입니다, 여러분. 7판. 올해 새로 나온 책이죠? 8판이네? 8판이에요, 8판. 새로 나온 책. 8판이고요. 많이 개정도 하고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키핸드북으로 일단 내용 정리는 하긴 할 건데 저는 키핸드북 싫어요. 그럼 중급회계 책 보셔도 되고요. 키핸드북으로 내용 정리는 할 거지만 그 필기 같은 거 또 쓰기가 좀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내용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좀 필기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필기 노트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태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태길해서.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교재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1차까지는 무조건 재무회계가 중요하고 2차부터는 재무회계 시간을 많이 쓰면 무조건 저유회가 안 나와요. 다유회가 나오게 되죠. 이거 무조건 이거는 그냥 먹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1차 때 객관식 때 2차 수업까지 거의 대부분에 우리 사실 심화반에서도 동차반에서 해야 되는 거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쓰고 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 보시면 첫 번째로 기초 유형 확인이 있는데 요것도 2차 문제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1차 문제로 내용 정리하면서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2차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여기 기초 유형 확인돼 있지만 기초가 아니야.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주제를 2차 문제 잘라놓은 걸로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기초 유형 정리랑 기초 유형 학습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 알아야 되는 거 모아놨고요. 얘는 여러분들 이거 다 하고 나면 또 문제집 한 거 더 산다고요. 표시 안 돼 있는 거 한 권 풀고 싶어서. 그래서 기초 유형 연습은 요거 변형해 놓은 거니까 난이도 똑같아요.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보시면 돼요. 연습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넘겨보면 실력 점검 퀴즈라고 있어요. 요거는 실제 시험 시간에 우리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면 요거 풀어볼 겁니다. 시간 재서 풀어보고 채점도 같이 하고 그럴 거예요. 요거 하고 넘기면 2차 문제 프리뷰라고 있어요. 우리가 동차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1차랑 2차 문제가 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고 2차 연습서 문제 한 번도 안 봤다가 2차로 넘어가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가 길고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각 챕터별로 그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2차 문제 넣어놨어요. 2차 문제 프리뷰. 그래서 요거까지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거 할 거고요. 요거는 같이 풀 건데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채점만 할 거예요. 실제 시험 보는 시간처럼 가질 거니까. 이렇게. 요건 집에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정리해달라고. 이것만 풀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그럼 안 돼요. 최근에 우리 회계사 올해 2차 시험 문제 보면 제가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좀 쉬웠어요. 근데 올해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중에서 5개 정도는 연수서에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심화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풀어보셔야 돼. 이거 난 안 하고 요거만 하겠다. 무슨 기출 베스트 이런 것만 풀어보겠다 그러면 그럼 내 점수는 워스트가 나와요. 요즘 같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2차까지 생각하고 수업할 거기 때문에 객관식도 풀지 주관식 왜 풀고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요거 말고도 추가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퀴즈가 또 따로 있지요. 요거 말고도 이게 회계사 세무사 겸용이기 때문에 실력 점검 퀴즈가 조금 쉬워. 그래서 우리 퀴즈도 또 나갈 거예요. 따로 그 단원 끝날 때마다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진짜로 추가로 나와드리는 퀴즈는 그 2차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렇죠? 풀진 않을 거고 그냥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2차 기출문제를 퀴즈로 그냥 시간 낼 때마다 단원 끝날 때마다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요게 사실상 2차까지 준비하는 수업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동차 때 재무회계도 생짜로 처음부터 연습 보면은 시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응?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보강은 웬간하면 안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농담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깨우고 막 하잖아요. 미안한데 객관식 때는 아예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쵸? 정말 너무 웃긴 얘기만 있으면 정말 하고 웬간하면 딴소리 안 하고 수업만 할 거예요. 보강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임박했는데 여기서 웃긴 소리 하서 30분 낭비하면 보강하면 그동안은 좋았을 수 있지만 지금 보강하면 진짜 화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간하면 보강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딴소리 웬간하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다만 시간표가 잘못됐더라고요. 이번 주 오늘 수업 있고 내일 수업 있죠. 목요일에 수업 있죠. 목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원래. 시간표에 목요일에 수업이 있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은 없다. 그거만 시간표가 잘못됐더라고요. 그거 빼고요. 좀 빨리 진행할 거다. 그래서 보강 없이 웬간하면 보강 없이 끝낼 거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사실 작년 대비 개정된 거 있나요? 없어요. 개정된 게 없어요. 내년에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내후년에 시험 볼 거 대비해서는 개정될 게 몇 단원 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당부의 말씀 됐고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우리 앞으로 시험 보기 전까지 수많은 모의고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쵸? 모의고사 점수가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을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때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1회 1배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쵸? 회계사 친구들이 그 부분 합격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못 따라올 것 같으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아, 올해는 안 되겠는데? 내년에 해야겠다 해서 손을 놔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 4, 5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처럼 묵묵히 하시면 돼. 그날 하루 잘 보면 돼. 실력이 그날 완성되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냥 묵묵히 하면 된다. 그리고 양이 진짜 많아.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이 진짜 이제 사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객관식 1차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객관식 1차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시간 관리를 좀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만 팁을 드리면 그 독서실 같은 데 공부한 자리에 일주일 계획표를 좀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타임워치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만 따로 기록해봤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몇 시간은 앉아서 인강 듣거나 수업 듣는 시간 말고 이번 주에 몇 시간 공부하겠다 계획 세워갖고 그거 채우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뭡니까? 우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이거 진짜 너무 싫어. 보통 세법이죠.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예요? 재무회계? 제일 싫어하는 과목 뭐예요? 세법이죠. 보통 세법이죠. 후렴이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제가 진짜 팁을 드리는데 그 보통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보통 제일 만만한 과목 먼저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앉으면 수업 끝나고 독서실에 앉으면 만만한 과목 해. 그 세법은 중요하니까 어렵고 중요하고 싫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많이 몰아서 하겠다고 해. 그리고 다른 과목 몇 개 하면은 시간이 다 돼. 그럼 세법을 안 해.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법을 하루도 안 하는 날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팁을 드리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1차하고 나발이고 무조건 이게 수업 끝나고 앉으면 오늘 제목 했으니까 제목에 복습해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무조건 1시간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빵꾸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이 많기 때문에 1차 때 다른 선생님들 공부 잘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냥 붙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많다고요. 저는 알죠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래서 무조건 그 싫어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가장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에 나중에 꼭 빵꾸가 나는다고요. 그래서 은근히 경작 빵꾸 나는 애들도 많아. 만만하게 봤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그냥 절반도 미시까지만 알고 거시 다 찍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 그쵸? 그래야 돼요. 여기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매일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씩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제 객관식반도 하기 때문에 매일 무슨 과목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틀에 전 과목을 다 보시던지 아니면 3일에 전 과목을 다 보시던지 해야지 일주일에 한 과목씩 하겠대. 하루에 한 개씩. 그럼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 이틀에 전 과목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시험 한 2달 남았을 때부터는 매일 전 과목을 하는 거지 하루에 한 과목씩 하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 잠 깨라고 얘기하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회계사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볼 때 AI가 발달하면 더 좋을 거예요. 요즘 결국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상무님이랑도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 결국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되거든요. 감사팀이랑 텍스트팀의 가장 큰 차이.
감사팀이랑 텍스팀, 물론 텍스팀도 이런 일을 하지만 회계사 감사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 판단한다는 거예요. 의견 표명.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단은 인간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 무조건 다 AI에 맡길 거야? 그럼 나중에 생각 못 할 건데. 그쵸? 결국 판단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회계 감사라는 업무 자체가 AI가 생긴다고 막 없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업무 효율이 올라가겠지. 옛날에는 그거 막 기업들 거래 막 1000개를 1년차가 다 까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AI가 까면 금방 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I가 돼도 회계사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수익성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정착되면 한 4, 5년 사이에 정착되면 신입을 그렇게 많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직종이 다 그렇겠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입은 이거 진짜 거래 다 눈으로 까보고 있다고. 야! 다 봤냐? 아 잠깐만요. 막 이거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그, 그 수입을 주로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걔네 외화 거래 다 까보는 거였거든요. 그럼 일자별로 평균 단위랑 환율 다 확인해야 돼. 그거 완전 노가다거든요. 근데 이제 AI 생기면 그거 안 해도 돼. 지가 다 알아서 해줘. 그래서 제가 볼 때 회계사라는 직업은 좋지만 1년 차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붙으셔야 돼, 빨리.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크리스마스도 있고 1월 1일도 있지만 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그냥 하루도 안 쉬고 공부하셔야 돼, 진짜로. 그 재수없는 얘기지만 제가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같이 게으른 저도 제대하고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고시반 특강 자리 잡고 밤 2시 반에 들어갔어요. 하루도 안 쉬었다고. 난 친구 없어서 밥도 혼자 먹었어 그때. 게으른 저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아 1차 임박했을 때 아 이게 시험 끝나면 아 그래도 일주일은 쉴 수 있겠지. 떨어지든 붙던 고나고로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쉬면 안 돼. 도시락 밖에서 노닥거리면 안 돼. 그쵸? 그럴 시간이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야 1차 붙을 수 있어요. 1차를 빨리 붙는 사람이 2차도 빨리 붙어요. 그 생각을 하시고 오케이. OT 여기까지 출발. 자, 볼 거고요. 이제 수업 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 교재 잠깐 보면 1장 재무제표 개념 체계 있거든요. 말문제잖아요. 두 문제 나와요. 우리 해커스 경영 유튜브 보면 말문제 특강 있다고 얘기했었죠. 말문제 특강 연속 듣기 있거든요. 거기 시작하면 이거 내용 설명해. 개념 체계랑 재무제표. 그거 보시고 그냥 혼자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1장까지 우리 뭐 어떤 분은 1장부터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가리키는 분도 있는데 우리 그 정도 수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뭐 올해 말문제 특강을 따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새로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보시고 지금 안 하셔도 돼. 그 왔다 갔다 하시거나 시간 낼 때 하루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안 할 거고요. 재고예산부터 할 거예요. 세무사면 제가 1장부터 하겠는데 우리 회계사니까 2장부터 할 거예요. 갑시다. 재고예산이고요. 우리 1차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딘지 아세요? 회계사 시험도 1차에서 중급 회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단원? 단연코 재고예산이에요. 우리 작년은 그래도 쉬웠는데 재작년 재고예산 문제 보면 깜짝 놀래요. 어려워서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요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우리 회계사는 세무사 기출 볼 거 없고 회계사 기출 연도만 보면 되는데 재고예산 조정 이거 한동안 원래 매년 나왔었는데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는지 알아요? 2019년도에 수익 개정되면서 수익이랑 맞물리는 게 많아갖고 안 나왔었어요. 우리 수익 가면 재매 약정도 배우고 반품 조건부 판매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물리는 게 있어갖고 안 나오고 요때 냈을 때도 수익이랑 겹치는 조정사항들은 아예 빼고 냈어요. 그다가 올해죠 올해? 올해 드디어 수익이랑 겹치는 것도 그냥 냈거든. 회계사 2차 시험도 수익이랑 겹치는 부분도 그냥 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원가의 배분이 안 나왔다고 했는데 왜 원가의 배분이 안 나오냐면 회계사보다 회계학적으로 좀 회계하기 쉬운 시험들은 이걸 따로 내기도 하지만 회계사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구할 때 기말에 단위당 취득원가를 따로 안 주고 계산시켜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요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다 구할 줄 있으셔야 돼. 그렇게 나와 있고 원가의 배분 방법이 있는데 신기하지? 회계사 시험에 원가의 배분 방법 잘 안 내요. 우리 열심히 배웠지만 매출총 이익법 있잖아요. 회계사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차 시험에. 아 그래요? 그럼 제낄게요. 그럴 순 또 없죠. 신기하게 2차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매출총 이익률법이 IFRS에서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안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기하죠? 안 나왔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히려 회계사 시험에 나오면 요때도 수매제곱법이 나왔고 그 2차에도 수매제곱법이 최근에 한번 진하게 나왔어요. 우리 심화반 때도 풀어봤지만. 그래서 예상외로 세무사는 이게 중요한데 회계사는 특수한 원가 배분 방법은 1차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말문제 보시면 나왔는데 예전에 몇 번 나왔는데 진짜 딱 나와야 될 것들만 딱 나와요. 몇 개만 정리해 보시면 돼요. 회계사는 말문제가 신기한 게 나와야 되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나오지 지엽적인 말문제를 거의 잘 안 내. 중급회계 2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해. 회계사 1차 시험은 두 개가. 자,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내용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빨리 볼게요. 그냥 같이 보시면 돼. 우리 키핸드북에 보시면 재고예산 정의 나와 있는데 재고예산 정의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제품, 판매를 위해 생산 중인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소모품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재고예산 종이를 누가 물어봐? 재고예산의 분류는 투자부동산에서 정리할 거니까 할 얘기 없고요. 넘겨서 보시면 역시나 재고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쵸? 장부? 장부? 재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당연한 얘기했지만 재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 재고산이 있고 올해 구매한 매입이 있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뭐라고 그래? 판매 가능 재고산이라고 하죠?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산을 팔려서 비용 처리된 매출 원가와 아직 안 팔려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를 배분하는 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원가의 배분이라고 하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원가의 배분. 원가의 배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수량의 배분이 있고 가격의 배분이 있는데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럼 이 원가의 배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원가가 얼마냐를 우리 시험에 물어보지만 사실은 얘는 구할 필요 없지. 전년도에 이미 구해놨으니까 알 거고요. 매입 올해 구매한 거 이거 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요거 공부해야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원가를 직접 구해요. 기말재고를 직접 구해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실지재고에서법을 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기말재고를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요거 두 개 물어보잖아요. 너 뭐 잘못했나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물어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본서에서 기본 강의 배울 때 보면 자산의 각 계정별로 뭐 배웠어? 자산의 정의 배웠고 그 다음 뭐 배워요? 인식에서 인식기준 비우지. 인식기준 뭐예요? 자산의 인식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아, 재고예산은 인식기준 충족할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사왔겠지.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는지 알겠지. 재고예산은 인식기준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없고 그럼 그 다음에 뭐로 가? 화폐 단위를 기록하는 측정으로 가는데 최초 측정이 뭐예요? 처음 샀을 때 얼마를 기록할 건지.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얼마를 기록할 건지 최초 측정이 여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후속 측정이 뭐예요? 기말에 얼마를 기록할 건지. 기말에 얼마를 기록하는 후속 측정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고예산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매입도 정리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재고예산의 우리 최초 측정 매입을 볼 건데요. 우리 재고예산은 최초 측정할 때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요? 취득 원가로 측정하지. 재고예산은 처음에 샀을 때 낸 돈 취득 원가로 측정해요. 원가를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원가를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추석 때 놀았니? 원가를 뭐라고 그래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라고 하죠?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 그래서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재고자산은 내가 재고자산을 사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던 다른 자산을 넘겼대, 내가 부채를 부담했대, 내가 현금을 줬대. 그럼 취득 원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원칙은 뭐예요? 내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재고자산의 최초 측정치로 보죠? 요게 취득 원가 개념이고 만약에 내가 준 거의 공정가치 모르겠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치를 구하죠? 아실 겁니다. 자, 요렇게 그럼 취득 원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요거 세 개로 쪼개잖아요. 취득 원가를 보면 살 때 낸 돈 매입 원가가 있고요. 우리 재고산 원가로 본다면 DM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 여기 뭐 있어요? 전환 원가 있겠죠? DLOH.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기타 원가가 있죠? 기타 원가가 뭐예요? 재고산이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들어간 돈들을 기타 원가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t 계정에 들어가는 금액이 요거 세 개의 조합인데 요건 어차피 원가에서 얘기할 거니까 할 얘기 없고요.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기타 원가 시점에 나오는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살 때 낸 돈 빼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의 가장 대표적인 예 기타 원가.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 있다고 그랬지? 기억나세요? 필리노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보시면 키핸드북 보시면 기타 원가 나와 있는데 기타 원가는 재고 자산을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다른 말로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특정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 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 원가, 재고 자산이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기타 원가는 요것만 말문제 나왔어. 요것만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원가는 특정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 원가, 요것만 말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고 별도로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럼 여기 매입 원가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로 뭐 있어요? 살 때 낸 돈, 매입 가격 있죠? 매입 가격. 1차 때는 사실 이것까지 내는 경우 거의 없는데 심화반 때도 얘기했지만 2차 때는 요거 나온다고 그랬지. 또 해보네. 여기 X1년, 여기 X2년 있고 요때 재고자산을 매입했대. 근데 대금은 2년 후에 121원 지급하기로 했대요. 적절한 이자율은 10%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나와요? X1년 7월 1일날 재고자산을 판매했대. 얼마에? 200원에. 이렇게 나와요. 2차 때는 이렇게 나와 잘.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봅니까? X1년도에 요 거래 때문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물어보거든요. 관련된 계정 몇 개야? 3개야. 2개 뭐였는데요? 이자랑 처분손이? 매출이지. 매출 원가. 재고자산이잖아요. 영업활동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그러니까 매출원까지 어떻게 재고자산 처분이익이야. 속상하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회계처리 보면 X1년 초에 우리 그냥 상품이라고 쓸게요. 상품 오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매입 채무가 오고 121원 당연히 뭐 해주셔야 돼? 1년 이상 기간 동안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해야 될 의무 권리가 있다면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얼마 나와요? 100원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X1년 7월일날 판매했대. 그럼 여기 매출 얼마? 200원 오고 현금 200원 오죠? 상품 지워질 거예요. 얼마? 상품 100원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 100원 오겠지. 그럼 X1년 말에 회계처리 또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2년 후에 갚을 거고 현재 가치 평가했으니까 이자를 뺐잖아. 시간이 경과했으면 이자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옵니까? 매입 채무에서 이자 비용으로 100원에 10%에서 10원. 매입 채무 얼마? 10원.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2차에는 재고자산 나오면 무조건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요게 나와요. 심지어 이렇게 쉽게 주지도 않아. 연속 상환사채로 요때 돈 내고 7월 1일날 사고 막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재고자산 외상으로 구입하면 이자 비용 빼먹으면 안 돼. 그쵸? 회계사, 세무사면 1차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회계사면 낼 수도 있어. 사이즈 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 매입 가격 우리 첫 번째 뭐 기억하셔야 돼요?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현재 가치 평가해야 된다. 현재 가치 평가하면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 해줘야 된다? 이자 비용 까먹으면 안 된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키핸드북도 보면은 여기 후불 지급 조건이라고 72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재 가치 평가한다 나와 있고요. 여기 실질적인 금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 요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 말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뭐 요즘에는 계산을 시키지 이걸 말문제로 내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체크하시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거 하고 나면 우리 뭐 있어요? 매입 운임도 있죠? 아이, 너무 쉬워서.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매입 운임은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럼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지. 내가 냈을 텐데. 매입 운임을 안 내면 오질 않아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 하지만 아이고 여기 LA, 여기 인천, 빨리빨리 갈게요.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하자마자 내거, 구매자 거, 여기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 거, 이렇게 있으면, 자 봅시다. 메이부님, 자 선적지 인도 조건 있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매입 운임을 당연히 내가 부담했을 거기 때문에 매입 금액에 가산하는 게 맞겠죠.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 여러분, 배 실었을 때 돈 내, 도착하면 돈 내. 문제 언급이 없어도. 다 실었을 때 돈 내? 도착하면 돈 내. 후불이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거 회계처리 어떻게 돼? 회계처리? 만약 연말까지 아무런 회계처리 안 했대. 지금 도착 안 했대. 연말까지 회계처리 안 했대. 뭐 하면 돼? 여기 상품 늘려주면서 매입 채무 잡아주면 돼. 회계처리가 중요하진 않지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판매자가 내기 때문에 내가 고려할 거 없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매입 운임이 이거 언급 없이 나와 있으면 매입 금액에 가산하는 게 맞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판매자가 부담했대. 그럼 나는 고려할 게 없겠지. 근데 내가 판매자야. 그럼 판매자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내가 이거 운임 냈대. 그 판매자 입장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운임이 되죠? 괜찮을까요? 그럼 매출, 그래서 여기 CF 보시면 판매자 입장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 이거 매출 운임 어떻게 처리해? 1번 매출에서 차감한다. 2번 별도의 판관비 처리한다. 어떻게 처리해요? 별도의 판관비 처리해요. 괜찮을까? 이거 풀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또 까먹고 매출에서 빼는 애들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요. 그래서 매입운임 좀 빨리빨리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관원가 있는데, 보관원가, 아 너무 쉽다.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보죠. 우리 재고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어요. 재고산이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판매한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언제부터 재고예산과 관련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지? 이때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죠? 그럼 재고예산과 관련된 비용도 언제부터 비용 처리해야 돼? 판매 가능한 상태 이후부터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럼 재고예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들이 있고, 재고예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들이 있어요. 그럼 얘 요렇게 나눠보고 얘 요렇게 있다고 하면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우리 배운 것 중에서 매입 운임이죠. 일단 와야지 팔 거 아닙니까? 재고예산 취득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매입 운임 우리 가산했잖아요. 취득 원가에. 그쵸? 근데 재고예산 취득하고 나서 보관 원가 보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지. 여기 원재료가 있고요. 원재료. 여기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나 상품. 원재료는 지금 팔 수 있는 상태 아니야. 아니죠. 근데 원재료를 외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대. 그래서 보관 비용 들었대. 그럼 얘는 지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돈이 든 거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돼? 재고예산 취득 원가에 가산해 주셔야 돼. 하지만 제품은 어때요? 지금 요 상태라고. 제품은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안 팔려서 외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니까 비용 어떻게 해주셔야 돼? 보관 비용. 비용 처리해야 되지. 그쵸? 그래서 여기 뭐? 제품은 비용 처리해야 돼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준서에 원재료랑 제품이란 얘기가 있어 없어? 기준서에 원재료랑 제품이란 얘기가 없다고 그랬지. 기준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이렇게 언급을 하지 이렇게 안 해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진짜 제가 요즘 책 쓰는 기간이라 진짜 바빠요. 추석 때도 나와서 책 쓰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편집팀한테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보내드리겠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막 이러고 왔거든요. 그거 하면 제가 다른 선생님 책들도 봐요. 아이고 이 형 뭐 추가했나 별로 여기 본다고요.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요즘 트렌드랑 여전히 안 맞게 옛날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요즘 회계학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요즘 전문직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출제 기간에서 생각하는 전문직 시험의 가장 큰 특징. 내 마음을 맞춰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지. 무조건 기준서에 있는 대로 내요. 옛날은 그냥 원제로 제품 냈잖아. 요즘은 이렇게 안 내고 무조건 기준서 문구대로 내. 나중에 소송 걸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준서 문구대로 낸다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옛날 공부하는 방법이라면 선생님 제공품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거 안 나와 이제는. 무조건 기준서 문구로 내요. 그래서 여기 보자. 보관 비용 보면 교재 73페이지 보관 비용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원재료 상품이라고 써놨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게 원재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걸 외워야지 원재료로 외우면 안 돼. 그리고 봅시다. 나온 김에 앞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맨 앞에 71페이지에 얘들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2번 보면 어때?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 왜 나와 있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의 보관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비용 처리에 이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너무 쉽다. 여기까지 봤고요. 문제를 풀고 싶어도 내용 정리를 안 해서 아직 풀 수가 없어요. 나와 있고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다 비용 처리해야겠지. 재고예산 취득과 관련이 없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 3인방이 나와 있잖아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중간에 밀가루 엎었대.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현재 상태로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 요게 뭐예요? 회계팀, 마케팅팀 급여, 직원들 급여. 판매 원가, 마트에서 이렇게 소세지 잘라주시는 분들 급여. 이거.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재고예산 취득과 관련이 없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비용 처리한다. 신기한 게 요거 생각보다 말 문제 잘 나와. 회계사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여기는요. 2차 때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1차 때는 너무 쉽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말 문제가 나오거나 요 중에 한두 개가 말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요 중에 한두 개가 계산 문제에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하시면 돼. 말 문제 위주로.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 있어요. 수입 세금 같은 거 있는 가장 대표적인 관세 있죠? 관세? 기억하실 거예요. 관세 보면 두 가지 있어요. 관세 납부금 있고 관세 환급금 있는데 설마 요즘 같은 시기에 관세가 뭔지 모르겠죠? 모르는 거 아니겠죠? 진짜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 7일 연휴였잖아요. 진짜 나 환타스틱 했어요. 사실 추석 연휴 동안 주식이 거의 2억이 올랐어. 그래서 맨날 호성이한테 가자 이러고 막 거봐 내가 살아있지 막 이러고 막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트럼프 이 새끼가 거기 자기 소셜미디어에 중국 관세 100% 때릴 거야 했잖아요. 그날만 10% 떨어졌거든요. 제가 진짜 미국 갈 뻔했어요. 워싱턴에 탄핵 집회 참여하려고. 그쵸? 관세. 그럼 관세 납부금은 재고예산 취득 원가에 가산하면 되지? 설마 내가 이거 얘기해야 돼? 배가 와. 물건 내려. 보세구역에. 갖고 나갈 때 돈 내는 게 세금이 관세잖아요. 그럼 갖고 나갈 때 돈을 내야지 장사할 수 있으니까 관세 납부금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고, 나중에 세금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서 정부에서 골려준대. 관세 환급금은 어떻게 해요? 원래 정확히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지만 시험 목적상은 그냥 매입 금액에서 차감하면 돼요.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 6월 30일이었어. 그리고 실제 환급은 8월 1일날 일어났대. 그 매입 금액에서는 언제 빼줘?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은 6월 30일이고 실제 환급 받아서 돈 통장에 꽂힌 게 8월 21일에. 6월 30일날 차감해, 8월 20일날 차감해. 6월 30일이에요.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차감하는 거지. 환급 받은 시점에 차감하는 게 아니야. 작년 2차 시험에 나왔지롱.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세 나와 있는데 납부금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환급금은 차감한다고 나와 있는데 얘가 제가 써놨죠? 환급이 확실하게 차감하지 관세 환급금은 매입금에서 차감. 언제 차감하냐? 환급이 확실할 때 차감하지 환급 받을 때 차감하는 게 아니다. 써있죠? 그래서 수령하는 시점이 아니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에요. 기억하시고 어딘가에 써놓겠지만 여기까지 봤습니다. 환급까지 다 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요거죠. 애누리 환출 할인 리베이트. 여기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그리고 리베이트 있는데 애누리가 뭐예요? 파손이나 결함이 심해서 값을 깎아준 거. 환출이 뭐예요? 파손이나 결함이 심해서 아예 반품시킨 거. 할인이 뭐예요? 외상값 빨리 갚았더니 값 깎아준 거. 리베이트 뭐예요? 많이 샀더니 돈 돌려준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 원가라는 게 내가 낸 돈 얘기하는 거고, 낸 돈으로 취득 금액을 기재하는데 얘네들은 돈을 돌려받게 되니까 사실상 안 냈지. 안 낸 돈이니까 빼준다고요. 다만 이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나오면 주의사항 기억나시나? 시간이 없으니까 필기노트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거 봐봐. 요 거래 나시겠지만 이거 봐봐요. 기중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대.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어.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기중에 이런 거래가 있었대요. 다른 거래 아무것도 없었대. 그래서 그냥 재고회사라고 쓸게요. 100원에 매입해서 매입 채무 오고 중간에 애누리나 환출이 발생했대. 그럼 매입 채무 요렇게 까고 애누리 환출 별도로 기재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돈 80원, 매입 채무 80원 남았는데 매입 채무 80원 갚았더니 좀 빨리 갚았더니 70원만 달라고 그랬대. 그럼 10원은 매입 할인액이 나오게 되겠지? 이런 거래밖에 없었대요. 그럼 나 봐봐. 시산표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시산표를 만들면 지금 재고자산 얼마 와 있어요? 이제 100 이렇게 오겠지. 시산표인데 여기 쪽에. 자, 100 올 거고요. 여기 뭐 있어요? 애누리, 환출, 할인으로 다 합해서 얼마 있어요? 30원 이렇게 있겠지? 다른 계정은 안 쓸게요. 시산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재고산 여기 매입 T 계정에는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 굳이 따지자면 여기 순액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 들어가? 7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자료를 매입액 주고 애누리 환출 할인을 따로 줘. 그럼 이렇게 기재대가 돼 있고 실제로 내가 낸 돈은 얼마예요? 70원이기 때문에 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을 빼서 T 계정에 들어가야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시산표에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요. 지금 매입 채무 봐봐. 매입 채무의 T 계정을 그려보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기초에 0이야. 그쵸? 매입 채무 지급액이 지금 나 얼마 있어요? 70원 있지? 그리고 지금 기말 매입 채무 얼마 됐어요? 0이지? 이걸 다 압축해서 T 계정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외상 매입액이 얼마 나와? 70이라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매입 채무와 관련해서 기초 얼마, 지급액 얼마, 기말 얼마 이렇게 해줘. 그리고 추가로 요 거래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으로 30이 있었잖아요. 자료 이렇게 줘. 여기까지. 그럼 T계정 이역에서 70 구한 다음에 또 빼주냐고요. 이미 T계정 숫자 안에 애누리, 환출이 다 반영돼 있어요. 다 반영돼 있으니까 자료를 매입 채무의 숫자로 주는 경우에는 애누리, 환출, 할인을 이 외상 매입에 구한 다음에 또 빼줄 필요가 없어요.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이미 다른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2차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매입액 구할 때 매입액을 주고 애누리, 환출, 할인을 주면 매입액에서 빼주는 게 맞지만 매입 채무상 외상 매입액으로 매입 채무상의 숫자를 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고 애누리, 환출, 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또 빼주는 게 아니구나. 이미 T계정상에 반영돼 있으니까.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리베이트 봐봐요. 이 리베이트도 돈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봐봐. 내가 만약에 현금 100원 여기 재고자산 매입이라고 써놨는데 재고라고 쓸게요. 나와있고 리베이트로 현금 20원 돌려줬대. 그럼 내가 실제로 낸 돈 얼마예요? 80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리베이트도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요? 물건을 많이 사서 돈을 돌려준 거니까 재고자산 20 이렇게 까야겠죠. 그쵸?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가 이거를 리베이트 수익 잡았대. 이것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익 잡았대. 그럼 이런 경우에 재고자산 T계정에 들어갈 매입액 얼마예요? 뭐라고요? 당연히 80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리베이트인데 기업이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수익과 관계없이 무조건 매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무슨 소린지?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 재고산 특례정상에서 매입에 들어갈 금액 받고, 얘네들은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2차에 한두 개나 1차 때도 한두 개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 풀 문제가 사실 없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 옛날에 풀었던 거야 이미. 65페이지 볼게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문제가 요거밖에 없어서 넣은 것뿐. 이거 기본서 때부터 풀었던 문제 압니까? 하기 싫어. 이거요 1번 너무 쉽잖아. 매출원가 물어봤는데 아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재고산 T계정 그려볼게요. 기초에 얼마 있대요? 문제 봤더니 12만원 있대요. 신기하게 기말이 얼마 있대요? 7만 5천원 있대요. 문제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사실 뭐 구하는 문제야? 문제 봤더니 정확한 매입액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너무 쉽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단기 매입액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내가 냈으니까 더해주고, 보험료를 안 내면 가산해주지 않아요. 더해주고, 하용료 컨테이너 박스 내린 거니까 더해줘야 되고, 매입 할인 빼야 되고, 애누리 빼야 되고, 관세 납부금 더해줘야 되고, 관세 환급금 빼줘야겠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다 추가로 뭐 리베이트 받은 게 있대.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것도 빼주시면 되겠지. 문제에서 리베이트 수익으로 인식했대. 그것도 그냥 빼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요. 자, 요거 다 계산하면 매입액 얼마 나옵니까? 도와줘요 계산문. 아시고 있어요? 하루 종일 치네. 얼마예요? 얼마요? 55만원? 그래요 55만원. 55만원 나오니까, 아 매출원가구에서 야 내가 매입 물어봤잖니. 매입 얼마였어요? 50만 7천원? 50만 7천원. 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5만원 나오겠죠. 55만원 없는데? 55만 2천원.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4번이고요. 너무 쉬워서 할 얘기도 없어요. 이런 문제 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이거 자고 일어나서 풀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볼 게 아니야.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돼. 내 생각이랑 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범위를 자꾸 줄이셔야 이게 몇 회독이 가능한 거지. 전수로 다 풀겠다. 그게 안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매입까지 봤고요. 이제 그만 쉬고 싶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만 더 가봅시다. 우리 나 봐봐요 여러분. 우리 재고산 T계정을 보면 기초 재고산이랑 올해 구입한 재고산을 더해서 올해 최대로 팔 수 있는 재고산이 있는데, 이거를 1년 동안 팔려서 비용 처리된 매출원가와 안 팔려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로 배분하는 요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고? 요 행위를 원가의 배분이라고 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원가의 배분을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량의 배분이랑 단위당 가격의 배분이 있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 여기 한 개 구매했고 100원짜리래. 근데 올해 구매한 걸 봤더니 한 개 구매했는데 120원, 140원, 160원이래. 그럼 일단 몇 개가 팔리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봤더니 3개가 팔리고 1개가 남아있대. 이렇게 배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수량의 배분. 사올 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봤더니 제일 비싸게 사온 160원짜리가 남아있고, 나머지 100원짜리, 120원짜리, 140원짜리가 팔렸대. 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단위당 가격의 배분.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수량의 배분 먼저 볼 건데, 수량의 배분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계속기록법이랑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죠. 회계사도 세무사도 2차 시험에 재고예산 문제 나오면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서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서법은 상황별로 회계처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또 해봤지만 너무 지루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계속기록법 있고요. 여기 실질재고조사법 있대요. 그냥 봅시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회계처리 모양 알아야 되니까. 자, 계속기록법의 특징이 뭡니까? 기초 알아. 100개 있었대. 매입 알아. 400개 있었대. 창고에 들어오고 나갈 때, 아니, 본사에서 전산상으로 사고 팔 때마다 전산에 올라오면 기록을 하기 때문에 모두 알아? 올해 판매된 게 몇 개인지 안 돼. 판매된 게 300개래. 그래서 기말에 몇 개인 걸 구할 수 있어요? 200개라는 걸 역산에서 구할 수 있죠. 이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서법 뭡니까? 기초 100개 있대. 나는 창고에 있는 창고 담당자이기 때문에 매입 들어온 건 내가 세. 그래서 매입이 400개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얘는 원가 매입은 1년에 몇 번 해요? 삼성전자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지만 대부분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보면 돼. 그럼 어차피 내가 창고에 있는데 창고 12월 30일 날 24시에 고개를 돌려서 창고를 보면 남아있는 걸 안다니까 실제 가서 볼 거기 때문에 창고에 200개 있더래. 그래서 나는 뭘 구해? 판매된 게 300개구나. 이거 역산해서 구하는 방법이 실질재고회사법이죠. 회계사 시험은 계속기록법의 장점, 실질재고회사법의 장점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와. 회계처리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해봅시다. 설마 기초는 회계처리 해 안 해? 올해 기초재고회사는 회계처리 안 하죠? 전년도에 장부 마감통에서 분계장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와 있는데 뭘 해? 그럼 여기 구매했을 때는 회계처리 해야겠네. 상품이라고 합시다. 현금으로 샀다고 할게요. 개수만 볼게요. 그럼 현금 400. 여기 뭐가 와 정확히는? 상품 위원. 상품 400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판매했대. 나도 알아. 매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 근데 지금 원가의 매분 재고예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만 볼 거니까 매출은 생략할게요.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계속기록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에? 매출? 매출 원가. 팔릴 때마다 매출 원가를 기록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300개 팔렸으면 300개를 요때 매출 원가로 잡잖아.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게 가장 큰 특징. 팔 때마다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 선생님 문제 객관식 반인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용 설명을 많이 해요? 아니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야 풀 거 아닙니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나 다 아는 거지만 수, 정전, 시산표 그려봅시다. 그럼 수정전 시산표에 어떻게 돼? 상품 얼마 와요? 기초에 100개 있었고 분계장에 400개 더한 다음에 300개 뺐으니까 시산표에 상품 얼마 나와요? 200개 나오겠죠? 그리고 매출원가 얼마 나와? 시산표에 300 나오겠지? 그래서 심화반 때도 얘기했지만 2차 때 시산표를 주는 경우에 시산표에 매출원가가 있으면 보자마자 이게 무슨 방법 쓴 거 알 수 있어요? 수정전 시산표에 매출원가가 있으면 계속기록법 썼구나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상품은 무슨 재고가 되겠어요? 매출원가가 있으면 계속기록법이기 때문에 요게 뭐가 돼? 정확히는 뭐예요? 장부상 더하고 빼서 남아있는 기말재고이기 때문에 계속기록법을 써서 수정전 시산표에 남아있는 이 상품 재고를 뭐라고 그래?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기말재고라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 장부상 기말재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애들이 막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문제에서 계속기록법인지 실질재고회사법인지 얘기가 없어요. 왜 없어? 있는데 여기 장부상 기말재고가 얼마다 그러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00원 뭐만 들어가 있는 거야? 실제로 판매된 재고예산이 들어가 있겠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줘야 돼? 결산 수정분계 해야 되잖아. 결산 수정분계 첫 번째로 매출 원가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 해야 되는데 계속기록법은 매출 원가에 대한 결산 수정분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거 볼게요. 얘 구매했을 때 현금 400 나가.
여기 모아요. 여기 모아. 매입이 오죠? 그쵸? 계속 기록, 실제 재고사본 팔릴 때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기초에 있었던 재고와 올해 구매한 걸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이라는 임시 계정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봅시다. 판매, 매출은 회계 처리 하겠지. 근데 지금 원가 배분 배우는 거니까 매출은 생략하고, 요거 계속 기록법이 아니라 실제 재고사법은 어차피 기말에 한 번만 배분하면 되니까 팔릴 때 회계 처리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안 해요. 참 신기하지? 다 아는 얘기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상품. 학생, 상품 얼마 와요? 100원 와요. 한 번도 상품을 건든 적이 없어, 실질재고사법은. 그리고 여기 매입이 400 올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른 거 오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기초재고가 와. 그래서 문제에서 수정전 시산표에 매입이라는 계정이 있으면 얘는 무슨 방법을 쓰는 거 알 수 있어요? 실질재고사법. 물론 1차에는 안 나오겠지. 근데 2차 때는 현금흐름표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봅시다. 얘도요. 결산 수정 분계 할게요. 그럼 결산 수정 분계 첫 번째로 매출 원가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해야 되는데 할 거 있어 없어? 얘는 있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품, 다른 말로 기초 재고자산 다 팔렸다고 봐. 3분법 안 하고 2분법 쓸 거야. 매입, 올해 구매한 게 다 팔렸다고 봐. 그래서 분계장에서 다 지울 거야. 그리고 기말에 참고문을 열었어. 상품, 기말. 그랬더니 창고에 몇 개 있대요? 200개 있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에 100개 있었고 400개 있었는데 저 참고문을 열었을 때 하나도 안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 팔린 거니까. 근데 200개 남아있대. 그럼 나머지 300개만 뭐가 된 거예요? 팔린 게 돼서 매출 원가가 되겠지. 역산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나 봐봐. 그래서 실제 재고조사법일 때 매출 원가에 대한 수정 분계를 보면 회계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차, 2차 다 생각해서 강의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안 한다. 저기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 가면 야! 외워! 지금 맞고 몰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빨리부터 해야 돼.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실질예고에서 뽑으면 무조건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조건 창고에 있는 게 들어간다니까요. 실질 재고서법을 쓰면 문제 언급이 없으면 창고에 있으면 무조건 기말 재고로 가요. 그쵸? 그럼 나머지 창고에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창고에 없대. 그럼 걔는 일단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봐요? 매출원가. 최근에도 기본반 듣거나 심화반 듣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 아니 이거 왜 매출원가에 가 있니? 매출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니? 창고에 없으면 실질재고사법은 2분계를 먼저 끊고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창고에 없으면 매출원가에 가 있어. 그 이후부터 수정분계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사법일 때 기본적인 회계 처리 받고 우리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때는 장점 단점 얘기했지만 나오지 않아. 안 나와. 뭐가 제일 중요해? 회계 처리를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해. 안 끝났어요. 1분만 더 하고 쉴 거예요. 나 봐봐요. 그럼 이 경우에 이럴 수 있잖아. 실제로 갔더니 판매가 보자.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 봤더니 실제로 기말에 창고에 150개밖에 없대. 창고에 150개밖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판매가 350대겠지. 계속기록법을 했을 때는 판매된 게 300개였대. 그 창고에 200개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창고 까봤더니 150개밖에 없대. 그래서 팔린 걸 350으로 봤대. 이거 뭐 때문에 두 개가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감모 때문이라고 그랬죠? 감모 때문에 계속기록법이랑 실질재고서법은 결론이 항상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감모가 존재하면 다르다고 그랬죠? 감모가 지금 감모가 얼마 있는 거야? 장부상 200개 있다고 봤는데 실제 창고 봤더니 150개밖에 없대. 그럼 50개가 감모겠지? 감모가 있다면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랑 실제 재고사법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가 달라져요. 그럼 감모가 지금 몇 개 있어? 50개 있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 계속기록법을 쓸 때 감모가 있다면 감모 어디 들어가 있어? 매출원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 뭐해?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도 하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빼는 거. 나 봐봐요. 실질 재고회사법이래. 여기까지 회계 처리했어. 창고에 실제로 몇 개 있었어? 150개 있대. 그럼 매출원가에 350 들어가게 되겠지? 창고에 없으면 일단 무조건 매출원가에 가니까. 그럼 실질 재고회사법을 쓰면 감모만큼 어디 들어가 있어 지금? 매출원가가 가대 계상돼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시험이라면 계속기록법일 때 감모가 있으면 감모만큼 기말 장부상 재고가 가대 계상돼 있고, 실질 재고회사법인데 감모가 있다면 감모만큼 매출원가가 가대 계상될 거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런 거 안 나와. 말 문제로는 당연히 계산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하던 실질 재고회사법으로 회계 처리하던 감모가 존재하면 정확한 재고는 뭐예요? 실질 재고회사법에 의한 창고에 존재하는 재고가 정확한 재고가 되겠지. 그래서 계속기록법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도 감모가 존재한다면 뭐는 빼주셔야 돼? 감모 수량을 빼주셔야 돼. 그래야지 정확한 창고상 재고가 될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실질 재고회사법으로 회계 처리한 기말 재고가 BS에 들어가는 진짜 기말 재고가 돼요? 아니지. 왜냐면 창고에 없어도 내재고인 게 있고 창고에 있어도 내재고가 아닌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해줘야 돼요? 실질 재고회사법에 의한 창고상 기말 재고에서 더하고 빼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더하고 빼고를 뭐라고 그래? 재고자산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조정 문제를 보면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 창고상 재고가 얼마다부터 시작을 해. 왜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도 감모가 있으면 감모를 빼서 창고상 재고로 맞추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1차 때 무조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계산 문제. 보통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정리했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재고자산 조정이에요. 잠깐 쉬었다 와서 재고자산 조정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